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강좌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주제로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강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 강좌에서는 플라톤이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올바른 삶을 지닌 정의로운 사람이 그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부패한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스승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플라톤. 이제 플라톤은 권력 없이 올바름을 실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강에서는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던 것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인 기획, 바로 그 유명한 철인왕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진리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항상 존재하면서도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가장 이상적인 질서의 근원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상태야말로 완벽한 질서를 이루는 상태고, 이런 완벽한 상태를 인간이 만들게 될 사회적 질서의 표본으로 삼을 때야 인간의 삶도 훌륭할 수 있고 아름다운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여러분들이 물으시는데요. 그럼 진리와 사실의 차이는 뭐냐? 사실 이걸 알면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영어로 생각하면요, 사실 영어에서 현재 시제가 is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was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진리의 시제는 딱 하나죠. 어제도 is, 오늘도 is, 내일도 is죠. 플라톤은 이처럼 확고부동하게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은 채 변화 없이 한결같이 존재하는 진리가 선의 이데아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의 이데아가 우리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바로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 가운데에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의 상태는 변해가지요. 특히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시간에 구속되어서 변해가는 것에서 이상적인 질서의 근원을 구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죠. 오로지 우리가 정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이기에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지적 세계에서 질서의 근원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의 대답은 명확하죠. 바로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은 이 철학자를 두고요, 진리를 구경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객관적인 지식을 사랑하는 철학자들이야말로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철학자는 영원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진리와 지식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적합한 질서의 부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서의 부여자란 사실상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게 됩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요, 만약에 전사의 자질을 가졌다면 전사로서의 삶에, 노동자의 자질을 가졌다면 노동자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요, 정치적 사안은 순수하게 이 통치자인 철학자들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는 일종의 절대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부패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논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그럴 일은 뭐 전혀 없을 듯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 철학자들은요. 결코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들은 거짓을 증오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기에 이 진실하다는 것, 이 진실함의 항목은 이 철학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이처럼 이 지혜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할 리도 없고 저속하거나 좀스러울 리도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좀스러운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스러운 지도자 주위에 많죠. 근데 오히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요 호의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럽니다. 이 적대적이다기보다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호의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요. 철인 통치는 철학자가 통치한다는 점에서 이 철학자의 자질 자체가 사실상 통치자의 자질과 동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반면 거짓을 멀리하고 물리적으로 청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속하고 좀스럽게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호의를 지니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거부하는 진리는 참, 올바름, 정의와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학자가 부패한 통치자가 된다. 그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하죠. 그 사람이 그 철학자가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통치자로서의 철학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플라톤도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수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라에서 군왕이 되어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군왕 또는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지 않는 한 내 생각엔 인류에게 나쁜 일들은 끝나지 않을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우 수는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철학자가 직접적인 통치자가 되는 경우이죠.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들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통치자로 완성되는 시기를 한 50살 정도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아테네에 보면요. 젊은이들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배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향들이 있는데요. 실제 플라톤도 이 바깥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이 이제 철학자들이 통치자로 완성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릴 때부터 선발되어 받은 기본 교육을 포함해서 5년간의 변론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답하는가요? 그걸 5년 동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실무 교육도 15년 동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 이 철학자가 정말 감정이나 아니면 부패나 거짓이나 이런 데 끌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에 되게 가깝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거친 이 중 가장 훌륭한 자를 통치자로 선정하면 그러니까 인식한 진리를 바탕으로 좋은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 뭐 좀 여러분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두 번째 옵션을 제시하는데요. 이 두 번째 옵션은 권력을 지닌 통치자가 진정으로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경우처럼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번째 옵션이 훨씬 더 현실적인데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진실로 철학을 사랑하는 경우에만 지성에 의한 통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제의 삶을 보면요. 플라톤의 판단 역시 이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플라톤의 이 철인 통치의 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약 철학자가 통치할 수 없다면 권력을 지닌 통치자들이 철학을 사랑하도록 교화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플라톤의 삶을 보면 이 신념을 따라서 두 차례 아주 강력한 전제군주들을, 참주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칠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시라쿠사의 전제군주 디오니시우스를 찾아가서 이 정치 고문이 되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디온이라는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 그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플라톤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플라톤과 디오니시우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서 이 전제군주를 교화시킬 정치 고문으로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이 참으로 참담한 결말을 낳고 맙니다. 이 참주와의 만남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려지고 있지만, 이 정설은 뭐냐? 이 참주가 플라톤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디오니시우스를 딱 앞에 두고 미덕을 모르는 너는 참주다, 전제군주다라고 이렇게 불러버렸던 그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플라톤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에는요, 설이 너무 여러 가지라 뭐가 정설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첫 번째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플라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유명한 자신의 학원 아테네 학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요, 스승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정치를 상당히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요, 이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전제군주 디오니시오스가 죽고 그 아들인 디오니시오스 2세, 소 디오니시우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마침 이제 이 새로운 군주가 아까 그 디오니시우스와 플라톤의 사이에 다리를 낳아주었던 디온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의지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 디온이 플라톤에게 이 새로운 군주가 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서 시라쿠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군주에게 너무나 막대한 영향력을 디온이 행사하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디온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플라톤은 혼자 남은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죠. 다행히도 플라톤은 이 새 군주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누릴 수는 있었는데요. 이 새 군주가 순순히 플라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이제 변화의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플라톤이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 군주가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군주에게 언제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제 겨우겨우 이 시라쿠사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플라톤과 디오니시우스 2세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이 디오니시우스 2세는 철학을 권력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지 끝내 지혜를 사랑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 지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갑자기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김종인 대표 같은 케이스가 좀 떠오르는데요.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킹메이커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그 이전의 팽당함을 잊지 못한 탓인지 자신이 강력한 권력자가 되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 독재자를 길들이지 못한 심정을 플라톤은 그 유명한 7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디오니시우스의 제국에서 철학과 권력을 실질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와 야만인들 모두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려던 이 플라톤의 여정, 이렇게 두 차례나 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죽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버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기 저자기 법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 어디냐? 참주정이다. 전제군주들이 통치하는 정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 참주의 교화, 전제군주들의 교화라는 목적으로 철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했던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요, 20세기에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보아도 좋을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이건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주 20세기 철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보아도 좋을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이데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나치 정권 아래서 히틀러의 철학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하이데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가 총장을 맡고 있었던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식상 나치당에 입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나치 말기 나치 정권으로 받은 홀대를 그래서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제 하이데거 6필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요. 블랙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유대주의 및 친나치주의적인 입장이 고스란히 이 하이데거 손으로 쓴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하이데거의 행적 곳곳에 이런 친나치주의가 묻어 있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친나치주의는요, 이 1933년에 독일 대학의 자기 주장이라고 해서 이 하이데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취임할 때 했던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연설에 친나치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군사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총장 취임 연설의 마지막에 국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느냐? 위대한 모든 것은 폭풍 속에 서 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이데거는 이 연설에서 서구 사회의 영적인 힘,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이 다했고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들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인류의 문화 역시 사멸하며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나마 강하게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 다 빠져버렸다고 이제 이 연설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위험에서 이 세계를 구해내는 게 바로 독일 민족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 임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그리스의 지혜를 깊이 사려해 보아야 한다면서 위대한 모든 것은 폭풍 속에 서 있다라는 플라톤의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드 랑발트라는 학자는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하이데거가 히틀러 대신 플라톤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은근슬쩍 맞서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권력이 철학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플라톤, 그리고 이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의 의도가 정말 이 세계의 영적인 구원에 나서는 독일 민족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독재자로부터 도시, 즉 국가를 구해낼 철학의 힘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실제 하이데거와 같은 사례가요, 실제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깜짝 이제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신 정권과 함께했던 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죠.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였던 이 박종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박종훈 선생이 유신 시대에 종사하면서 남긴 작품, 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은 뭐냐라고 하면 아마 한 3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국민교육원장이 있죠. 1970년대는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로 불렀죠. 이 1학년 1반부터 고등학교 3학년 10반 60번까지 모두 다 외워야 했던 달달달달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못 맞으면 막 자로 손바닥 맞고 막 그랬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유신 시대가 내민 교육원장이 바로 국민교육원장입니다. 이 1970년에 대통령 교육문화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박정홍 선생이. 그 이후에 박정홍 선생님이 정책 입안자로 보여준 활발한 활동 그 자체는 독재를 위해서 철학을 복무시켰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피할 길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요. 실제 박정홍 선생님이 니체와 하이데거를 나치즘에 동조한 철학으로 엄청나게 비판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럼 이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비판했던 박정홍 선생님은 왜 유신 체제에 가담했던 것일까? 실제 박정홍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하이데거처럼 돼서는 안 된다면서 유신 체제 협력에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박정홍 선생님은 유신 정권의 정책 입안자 노릇을 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박정홍 선생에 대한 대다수 연구를 보면요, 박정홍 선생이 일제 시대에는 일제 통치에, 미군정 시대에는 미군정에, 유신 시대에는 독재 정권에 꾸준히 가담한 점을 들어서 그의 철학이 아주 추악한 파시즘이고 나아가서 그 추악한 파시즘을 국민교육원장 등을 통해서 국가 전체에 주입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연구를 보면요, 박정홍 선생은 무엇보다 철학이 현실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철학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이 자신이 지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선 권력을 꾸준히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박정홍 선생님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모호한 건 뭐냐?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밝힌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 이게 여기서부터는 소설이 되겠죠. 진정 박정홍 선생님이 옳다고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육이 국가의 100년 대계다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의 이름으로 선포된 국민교육원장에서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라고 썼던 이 철학자에게 도시와 철학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요? 이 박정홍 선생님이 교화하고자 했던 첫 번째 대상은 독재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국민이었던 걸까요?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철인왕기에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올바름을 정치에 구현할 수 있다는 바로 이 기획.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이런 철인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 현실에서 우리를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길 갈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토록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철인 통치라는 단어가 그 말만 없을 뿐이지 이런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독재자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철인왕이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해두고 싶은데요.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일종의 독재 정치로 막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일종의 독재 정치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해는 이 플라톤 스스로가 밝히는 독재 권력에 대한 생각을 보면 쉽사리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뭐라 그러느냐?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죠. 독재 권력은 통치자에게도 신민들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닌 최소한의 신념입니다. 독재 권력 이롭지 않다는 거죠. 그 누구에도 이롭지 않다는 게 자신의 신념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최소한의 신념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이처럼 독재 권력이 지배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독재자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권력이 시민들에게 이롭다면 독재자들을 교화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의 강의는 플라톤이 이런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들, 그리고 이 권력을 지닌 자들을 향해서 권유했던 말 한마디로 맺어볼까 합니다. 만약 승자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기보다 법에 더욱 복종한다면 모든 것은 안전하고 행복이 충만하며 모든 악들은 스스로 떠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